결국 이걸 봤을 때 빠질 것 같다면 사고 오를 것 같다면 사는 거죠. 그러면 ETF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달러 RP가 안녕하세요, ken님. 안녕하세요. 달러 RP가 좋아요, 달러 소포 ETF가 좋아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미님 영상 보고 달러 발행음이 제일 좋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소포가 좋다고 또 말씀하시더라. 네. 그러면 같은 달러인데 나 뭐 사는 게 좋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본 적이 없네?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 되는 비교 억지로 해드림. 바로 달러 상품 비교해드린 영상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러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보면 2021년도 와 얼마 전인데 심지어 제가 유튜브 하고 달러 상품 만들 때인데도 그때 1,100원이 안 되는 그런 환율이 있었군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 날 이후로 2021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의 기류를 타고 달러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지고 이게 사실상 1,400원을 넘은 상태로 엄청 오랫동안 이어졌죠. 그런데 그게 최근에 어떻게 됐나요? 좀 떨어졌죠. 휙 꺾여서 1,370원? 근데 달러로 묵혀두겠다는 거는 미국의 금리가 일단 우리보다 높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미국의 금리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달러를 활용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 상품인 예금을 해도 미국이 훨씬 높죠, 지금은.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환전을 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달러가 너무 계속 셌잖아요. 저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달러는 오르는 자산이다? 그렇죠. 달러는 좋은 자산이다. 자,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 시기를 보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지나서는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시기에는 달러가 되게 좋더라. 그러면 앞으로도 나는 계속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꼭 모으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달러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랑 이어지냐면 미국 주식이랑도 이어지죠. 왜냐면요. 이때 이 긴 시간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환전을 해왔던 사람들은 쌀 때 환전을 해서 미국 투자를 했어요. 미국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양빵으로 먹었어요. 자,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꺾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분들은? 손실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양빵으로 빠지려나? 두려운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 탈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면 달러 투자하면 좋은데 달러는 기축통화고 게다가 금리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좋은 자산인데 달러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 주식 모아가는 거 이거 너무 좋은데 자 지금처럼 빠진다면 보통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냐면 무한하게 달러를 홀딩한다. 만약에 달러가 저렇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환손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원화로 환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나는 미국인처럼 돈을 갖고 있겠다? 그렇죠. 내가 미국인이 되겠다라는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원화로 환전하지 않으면 평생 그럼 달러로 할 게 없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로 했다가 달러 예금만 묶고도 금리 많이 주죠. 미국 채권을 사도 되고 심지어 달러 그대로 주식했다가 뺐다가 주식했다가 뺐다가 그렇게는 하더라도 원화로 넘어오지는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일부를 달러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달러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 그거겠네요. 파킹 개념으로 많이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CD 금리나 이런 데 막 넣어두는 수요가 엄청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현금 갖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죠. 현금을 갖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모두 현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갖고 싶다는 느낌보다는요. 지금 1,400원이 넘는 환율이 이 시기에 달러만 가지고 보면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달러로 사는 주식이 갖고 싶은 거고 달러로 사는 미국 채권이 갖고 싶은 거고 달러로 사는 달러 예금이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런 수요들 때문에 달러 상품들이 지금 되게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일시적으로나마 가지고 있게 되고 그걸 담아둘 수 있는 곳은 RP, 발행어음, 달러 선물 ETF, 그리고 소퍼 ETF 등등이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다면 달러 RP는요. 수시형이 있죠. 그냥 담아두는 거. 그리고 기간을 정하는 약정형이 있습니다. 발행엄도 수시형이 있고 기간을 정해서 묶어두는 약정형이 있습니다. 자, 달러 선물 ETF 그냥 산다. 그냥 사는 거죠. 자, 이거는 수시형도 약정형도 없습니다. 내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는 행위만 있는 거죠. 파는 행위랑 그냥 시장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쵸. 연동입니다. 자, 소퍼 ETF는 어떤가요?
마찬가지. 이것도 연동입니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엄청난 시간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첫 번째, 달러 RP입니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RP 나오면 채권. 에? 채권은요? RP라는 채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치. 채권을 우리가 간접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채권을 사는 느낌이랑은 다르고 우리는 RP를 사는 거예요. 자, RP가 뭐죠? 과연 깻님의 지금 복습 상태. 잘 모르지만 에헤이, 무슨 약자죠? RE 맞았어요. 리펄 어쩌고 저쩌고. 리퍼처스 어그리먼트입니다. 아, 그럼 펄처스가 P예요? 네, P가 앞에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저도 항상 이게 왜 RA가 아니고 RP인 거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이거 한국말로 뭐죠? 다시 사준다. 한국말로 환. 오, 맞아. 환. 아,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당연히 알아야죠. 왜냐? RP라고 부르는 것보다 한글로 부르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환, 채권? 번, 부, 채권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환매가 뭐예요? 다시 매매를 해주겠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매매라 부르죠. 매수 매도라 부르지 환매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자, 이게 뜻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쓰는 환불이랑 아주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판 사람이 되사주는 거예요. 자, 매매 봐봐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서 100만 원 샀어요. 다시 팔았어요. 그 사람이 사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환매는 나한테 이 상품을 판 그곳에서 그대로 되사준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채권을 사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름은 저렇지만 봐봐요. 내가 증권사에 돈을 맡겨요. 증권사는 그걸로 채권을 사요. 그리고 수익을 얻죠. 그중 일부를 우리한테 줘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근데 RP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요. 담보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담보를 받는 거예요? 자, 요 채권을 사고 파는 거는 이거는 증권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증권사가 대행사 느낌인 거예요? 채권을 사주는 대행사? 지금 이 그림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 여기 채권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제가 싹 지우고 새로 해줄게요. 어떤 구조인지. 예탁결제원도 여기에서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없어져도 돼요. 왜냐? 우리 입장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실제로는. 나와 증권사만 신경 쓰면 돼요. 내가 요렇게 $100만큼의 현금을 줬어요. 그러면 증권사는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예를 들면 한 달짜리 약정형 상품 가입한 거예요. 한 달 뒤에 $101를 주겠다. 약속한 거죠. 그러면 돈을 주고 요 약속이 적힌 우리는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돈 주고 받는 건 다 채권이잖아요. 자, 이 채권을 환매를 조건해 주는 거예요. 증권사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지금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 없어요. $100를 증권사한테 줬는데 한 달 뒤에 $101를 주기로 한 거를 증권사가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되사주는 RP를 우리가 산 거잖아요. 이거. 이 RP를 그대로 다시 되사주는 환매를 조건한 채권인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아왔잖아요. 그 받아온 채권을 다시 증권사가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사간다. 네. 증권사한테 약속한 거는요. 그냥 순수하게 이 RP라는 걸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몇 프로 이자를 주겠다라는 그것만 약속한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뭐랑 똑같아요? 예금. 예금이랑 똑같아요. 자, 볼게요. 내가 있죠? 왜 나라고 적었죠?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네라고 한번 적었다가 나라고 적어야지 하고. 이제 간파당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은행이 우리가 한 달 뒤에 $101를 돌려주는 예금을 했습니다. 위에 거랑 뭐가 달라요? 그 금융기관이 달라요. 진짜 달라서 할 말이 없다. 마치 그런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자, 틀린 걸 찾으세요. 이랬더니 얘는 오른쪽에 있고 얘는 왼쪽에 있어요. 그게 틀려요. 이런 느낌. 봐봐요. 자, 구조가 이것만 보면 그냥 똑같다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하려면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을 구석이 밑에 거는 어딜 믿고 하는 거예요? 은행. 은행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있죠. 위에 거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증권사. 증권사 보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RP를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100만큼의 채권을 동봉해서 줘요. 담보가 이렇게 짱짱이 들어있잖아요. $100만큼.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증권사가 진짜 망했어. 채권 시장에서 그냥 팔아서 현금 회수하면 돼요. 두 번째, 그 채권까지 망할 가능성은 역사상 없어요. 그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망할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러프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증권사에 RP를 투자하는데 예금자 보호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없죠. 왜냐? 여기는 담보가 없으니까 예금자 보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위에는 내가 넣은 금액이랑 똑같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RP는 진짜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짜리 이런 잔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예금자 보호라는 워딩이 주는 허들이 좀 높은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은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죠. 마치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야, 10,000원 빌려줘. 3달 뒤에 갚을게. 약간 쎄하죠. 뭘 믿고? 그쵸? 자, 근데 먼저 첫 번째 애가 얘는 돈 때문일 것 같지 않아. 왜냐? 나한테 핸드폰을 맡겼어. 약간 이런 개념? 그게 위에 거예요. 10,000원 빌려갔어요. 근데 어쨌든 핸드폰 맡겼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3개월 뒤에 얘가 진짜 사라졌어. 연락 안 되면 이거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팔아도 해소하면 돼요. 그게 위에 거 RP예요. 자, 밑에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옆집 사는 부잣집이에요. 걔가 10,000원만 빌려줘. 급한데 3개월 뒤에 갚을게. 빌려가요. 그럼 일단 빌려주게 되죠. 돌려줄 것 같으니까. 네, 돌려줄 것 같으니까 그게 밑에 겁니다. 담보의 차이 유무. 이게 RP였습니다. 그래서 RP를 가장 쉽게 요약 다 해버리면 뭔 줄 알아요? 증권사의 예금. 자, 이런 달러 RP,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할 때도 달러 예금이 있고 원화 예금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에도 원화 RP가 있고 달러 RP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달러로 가입한다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미래, 한투, NH, KB, 삼성, 신한, 하나 이렇게 쭉 가져왔습니다. 자, 최소 투자 금액 한번 볼게요. 달러입니다. 10달러 14,000원, 14만원, 1,400원, 14만원, 1,400원, 1,400원, 14만원. 자, 허들 높나요? 낮나요? 100달러 해도 14만원이에요. 이거는 초년생 기준으로도 요거는 허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시형입니다. 수시형은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갑자기 엔비디아를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려면 수시형에 넣어놔야 돼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넣어놔야 되죠. 자, 그 중에 금리 제일 높은 곳은 한국투자. 한투 3.9%. 수시형 달러 RP의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자, 표기했고요. 그 다음은 기간별로 내가 그만큼 돈을 묶어두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거잖아요. 예금이랑 같은 개념이죠. 기간을 길게 묶어둘수록 금리 조금 더 주는 거. 가치가 있는 거니까, 시간에 대한. 자, 이렇게 쭉쭉쭉쭉 기간별로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꽉 채우면 1년입니다. 자, RP는 1년 넘지 않아요. 자, 1년을 꽉 채웠을 때 이게 보통 이 사이는 잘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꺼내 써야 되는 돈은 수시형에 묶어두고 어차피 묶어둬야 되는 돈은 보통 1년짜리 묶고 계속 롤오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NH가 2개월 동안 묶으면 4.2잖아요. 네. 왜 저래요? 중간에? 저거는 봐봐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서 그래요. 지금도 역전돼 있어요? 역전돼 있죠. 역전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증권사한테 내가 내 돈 달러 주고 묶어두고 한동안 뒤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사도 요거 받아가지고 달러 상품 채권 투자해가지고 그 차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할 때 이미 달러의 금리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게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야 이득을 볼 테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역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본 적 없어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역전된 거니까. 자, 1년 기준으로 제일 길게 묶었을 때 제일 높은 곳은 4.2 하나증권입니다. 자, 요거랑 대비되는 곳이요. 여기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2달 묶으면 4.2. 한투는 그냥 한 달 이상 다 똑같네요. 한 달만 묶어도 4.1. 자, 그러면 제가 금리 제일 높은 곳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달러를 어딘가에 쓸 생각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서 묶어둘 텐데 그들의 그런 세세한 수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한 달 이내는 하나증권이 제일 높고 31일 딱 묶으려면 한투증권이 제일 높고 60일 이내로 묶을 거라면 NH투자증권의 4.2%, 90일 이하로 묶을 거라면 보자. 많다. 한투, NH, 하나. 180일 이내로 묶을 거라면 한투, NH, 하나. 271일 이하로 묶으려면 하나증권. 1년 딱 묶을 거라면 하나증권입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웬만큼 투자금이 크지 않다면 0.1%의 차이 무의미할 거예요. 근데 달러인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엄청 크면 0.1% 차이가 나겠지만 한눈에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대체로 길게 묶는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금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의미를 하나 찾아내자면 수시형 말고 묶기만 하면 그래도 4 정도 넘게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묶으면서 그냥 롤오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7일로 묶었어요. 4.1이잖아요. 또는 4%. 계속 그렇게 롤오버 하고 있으면 사고 싶은 게 딱 나타나면 바로 깨서 가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건 좀 비교가 조금 무의미한 게 본인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증권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굳이 금리가 높다 해서 이동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 가능성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실제로 훨씬 중요한 것은 환전 수수료와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또는 새로 이동을 하면서 40달러 받고 이런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옮겨 다니는 게 낫지. 지금 이거 봤을 때는 무차별합니다. 오히려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이런 거랑 비교를 해줘야 되죠. 우리는 RP를 할지 발행어음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거니까 방금 본 거는 그냥 확인치 않으면서 넘어가는 거고요. 자, 발행어음이 뭐냐? 어음 되게 낯설죠.
빌려준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업단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외상값을 어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봤어요. 국가부도의 날에서. 어음으로 거래하더만 계약을. 맞아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면 신용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큰 금융사한테 예를 들면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했어요. 그 대금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금을 대기업은 의사결정이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이만큼은 드리겠다라고 만약에 뭐 증서를 찍어줘요. 채권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채권은 사는 사람이 불특정하잖아요. 누가 사도 똑같은 거 받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 어음 속에는요. 우리 금융사는 이 박고미 TV에다가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땅 찍어놓은 종이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게 어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시점에 노트북을 사야 돼요. 근데 회사 계좌에 현금이 없어. 근데 한 달 뒤에 받기로 한 돈 몇천만 원짜리 만약에 있어. 그럼 이걸 줬을 때 이게 효력이 거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신용으로 이게 힘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국가부도의 날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거 엄청 받아가지고 우리 그 회사한테 받을 돈 엄청 많고 이걸로 거래하고 다 해놨는데 그걸 못 주고 대기업이 망해버리니까 줄도산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다 터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어음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단기 금융들은 주로 CP나 ABCP 같은 형태가 돼 있죠. 전단체라 부릅니다. ABCP나 ABSTB와 같은 형태로 조금 더 규격화됐어요. 지금은. 이런 전자적으로 회사의 어음을 찍어내는 곳이 있고 거기서는 채권 발행은 증권신고서 다 접고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바로 된다고요. 자, 이런 게 어음인데 발행 어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어음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증권사가 찍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증권사가 찍어내는 어음을 발행 어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요거는요 자체 신용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입니다. 단기 금융 상품의 하나인 거죠. 요거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증권사에 이렇게 $100를 주고 증권사에 $100만큼의 발행 어음을 이렇게 사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죠. 그러면 내 계좌에는 발행 어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되면 그걸 다시 증권사 가져가면서 돈을 넣어주죠. RP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발행 어음을 열어봤을 때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없다? 네, 텅 비어 있죠. 이게 발행 어음입니다. RP와의 차이는 채권이라는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망하면은 돈이 날아가는 거네요? 네. 대신에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어음을 찍을 수 있는 증권사에 허들을 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허들이 자기자본 4조. 그렇죠. 이제 하도 얘기 많이 해서 귀에 익었죠. 근데 이것도 옛날 말입니다. 이거 생기고 나서 동학개미운동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이 막 8조, 10조 이럽니다. 이제 4조 넘는 거 웬만큼 탑10 해도 거의 넘어요. 옛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까지 갔죠? IMA를 발행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 인가 같은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옛날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증권사의 순수한 신용만 보고 우리가 돈을 맡기면 RP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발행어음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무조건 발행어음으로 바꾸라 하잖아요. 해당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하고 있으면. 네, 제가 주로 얘기하죠. RP는 발어로 바꾸라고 하죠. CMA 종류일 때. 근데 증권사가 튼튼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 약간 네. 이런 주의? 네. 어차피 안 튼튼한 증권사는 발행을 찍지도 못해요. 자, RP형으로 발행음으로 바뀌게 되면 RP는 월복리죠. 발행음은 일복리입니다. 금리도 이쪽이 더 높죠. 근데 증권사의 신용 말고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발행음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 회사가 찍어내는 어음을 사는 거죠. 그럼 증권사들이 투자를 하는 단기 금융 상품은 위험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발행어음을 사게 되면 증권사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증권사는 우리에게 약속된 정도의 돈만 주면 돼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살 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는 없죠. 그러면 증권사가 한도 조절을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총 한도 같은 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자기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몇 프로만큼만 찍을 수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네요. 은행의 예금. 네, 더 가깝죠. 자, 이런 구조를 보고 금리가 똑같다면 딴 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쉬운 거는 그냥 RP나 발행어음도 작년, 재작년에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파킹 용도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갔고 환율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할 말 같긴 해요. 충분히 환율이 많이 내려간다면 또 열심히 찍어야죠, 영상. 여러분, 이제는 달러 RP입니다. 환율은 1200원밖에 안 하고 여기 RP를 매수하면 금리를 3.5% 정도 줍니다. 그렇게 얘기한 날이 오겠죠. 시장이 돌고 돈다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얘기를 드리지 않겠지만요. 그럼 발행어음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어음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곳은 미래셋, 한투, NHKB입니다.
최소 투자 금액 한번 볼까요? RP보다는 항상 높아요. RP는 한 $100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500, $1000, $500, $1000입니다. 자, 원화 기준으로 대략 70만원, 140만원, 70만원, 140만원. 자, 이것도 여전히 우리가 바래음을 묶어두는 기준으로 있어서는 참 허들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형 일대 가장 높은 곳은 한투입니다. 4.1%. 야, 한투는 어딜 가나 0.1 정도씩은 항상 높은 것 같아요. 그 회사 전략이에요. 아, 금리형 상품에 있어서는 항상 조금 더 마케팅 비용을 아끼고 이런 데다가 조금 더 녹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거네요. 할 때마다 거의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한투 광고도 올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금리의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기가 좀 수월한 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처럼 비교하지 않을게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냥 1년짜리 묶었을 때가 제일 눈에 띈다 정도? 이때는 차이가 좀 있네. 자, 1년 딱 묶었을 때 4.7. 오, 차이 많이 나네. 이 정도면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자, 4.7%면요. 지금 우리 CMA 이런 거 막 사면 원화 기준으로 2점 몇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4.7%의 연 수익률을 이거 확정이잖아요. 픽스하는 거잖아요. 픽스하고 여기에 어떤 변동성을 더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환이라는 것을 추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할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1 환율이 내려가면 살만하다고 한 거군요. 네, 저는 좀 더 내려온다면 이런 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 변동성이 크지 않을 테니까. 네, 그리고 봐봐요. 분명히 환이 먼저 내려올 거거든요. 아, 금리는 뒤따라 내려요? 그렇죠. 금리는 어쨌든 지금 로프하게 생각할 때는 환이라는 친구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금리는 만약에 나중에 내려온다면 어떤 시간차가 생길까요? 환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그걸로 달러 발행엄 상품을 딱 봤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은 시기가 한동안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환이 떨어질 때마다 환전해가지고 묶어놓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한 사람만 있어요. 자, 이게 달러 발행엄이었습니다. 자, 1년 묶으면 어쨌든 4.7 이 정도로 줍니다. 요즘에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뭐 진짜 예금 뭐 3%도 안 넘는 것 같던데 그런 정도의 금리가 많은데요. 미국은 아직도 금리가 높으니까요.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선물 ETF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달러를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걸 떠올리게 되죠. 요거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코세프랑 코덱스였는데 코세프 이름 바뀌어가지고 이제 키움입니다.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키움 미국 달러 선물. 여기는 삼자, 여기는 키자. 근데 왜 이렇게 줄임말을 써요? 효율을 위해. 같은 시간 안에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봐봐요. 키자가 너무 낯설어요? 좀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딴 데서 안 쓰는 줄임말이라? 응. 알겠습니다. 키움으로 하겠습니다. 자, 키움이 채권 투자에 되게 정통성이 있는 곳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키움 국고채 3년물, 키움 국고채 5년물 이런 게 표준이 된다고. 여기 보면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했죠. 그 다음은 코덱스가 2016년,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500억과 360억, 둘 다 비슷하죠. 근데 실부담 비용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알 수 없는 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깻님이 두 개의 집을 팔고 있어요. 비슷비슷해. 자, 이 집 월세 50만 원. 자, 이 집 월세 40만 원. 자, 이 총 보수예요. 사기 전부터 이미 픽스예요. 살 사람이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자, 이쪽은 옥탑방이어가지고 난방비가 관리비 차이? 난방비를 따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집은 옥탑방이어서 작년에는 난방비가 한 달에 4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 집은 중간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난방비가 3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4만 원과 3만 원은 올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해마다 당연히 달라지죠. 왜냐? 올해 더 더울 수도 있고 더 추울 수도 있고 틀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관리비 실제로 쓴 거를 보통 엠빵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후적인 거예요. 펀드도 똑같은 거죠. 펀드를 운용을 할 때 운용사가 받아가는 고수는 미리 정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저기 안에 있는 상품들을 얼만큼 사고 팔지 상황에 따라서 또는 회계감사 같은 거 할 때 얼마를 낼지 모르죠. 그리고 지수 이용료 거기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사후적인 거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주기도 보통 3개월이 되겠지만 1년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때 나올 때마다 반영해가지고 실부담 비용률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기준으로 최근에 공시된 그런 비용들까지 합한 거는 지금은 코덱스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면 어쨌든 저가 사기 위해서 판단을 할 때 실부담 비용률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합리적인 거죠.
왜냐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이렇게 싸졌다면 앞으로도 유리한 면이 높겠죠. 그리고 보통 ETF가 커질수록 또 운용에 있어서 할인 같은 것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반영이 되고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실분한 비용을 봤을 때는 코덱스가 지금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1년 수익률이 6.05 그리고 5.68 정도로 수익률도 조금 앞선 거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였던 그런 게 다 반영된 수익률인 거예요? 최근 1년이니까. 사실 이거는 원화를 달러로만 바꾸는 거지 그걸로 달러 예금이나 이런 걸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순수하게 환의 움직임에 대한 결과다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딱 봤을 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미한 차이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차이라면 1년 지나면 그냥 QM이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 봐봐요. 똑같잖아요. 이거는 세세한 것에서 오는 것들이 살짝 누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항상 이런 거죠. 내가 달러를 선물로 할지 말지 그게 훨씬 중요하고요. 결정했어요. 몇 퍼센트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0% 할지 내가 달러를 20% 가지고 갈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참 많이 했다면 고를 때는 이거는 무차별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달러 RP를 묶으면 4% 정도였습니다. 달러 발행음을 묶으면 4% 중후반대까지 가죠. 그러면 달러를 ETF로 가지고 있는 것의 수익률은? 근데 달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약간 하락 추세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면은 저 수익률이라 해야 되나? 그것조차 마이너스가 되는 개념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지금 어려운 이유는요. 봐봐요. 아까 앞에 본 이거는 환차익 반영되어 있나요? 아니요?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달러로 바꾼 후에 대한 결과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환의 움직임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사야 되느냐? 자, 이렇게 결정해 봅시다. 사람마다 예측하는 게 다를 테니. 자, 지금 여기 보이죠? 네. 자, 이게 누구는 반등할 것 같이 보일 거고 누구는 계속 빠질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계속 빠질 것 같다면 달러 선물 ETF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달러를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해야죠. 밑으로 빠지는 거를 얘가 메꿔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야 되는 거고 목적이 다른 거지 이 두 개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달러 선물 ETF를 사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오래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다시 또 이게 낫죠. 왜냐? 환차익도 먹고 수익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걸 봤을 때 빠질 것 같다면 금리형을 사고 오를 것 같다면 금리형을 사는 거죠. 그러면 ETF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자, 이거는 즉 금리 기준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 빠져도 발행음이 유리하고 올라도 발행음이 유리하잖아요. 이거는 뭘로 나눠야 되냐면 계좌로 나눠야 됩니다. 자, ETF잖아요. ETF만 사지는 계좌에서는 요것만 사야 되죠. 자, 먼저 연적. 달러 RP 안 사집니다. 달러 발행음 안 사져요. 근데 달러를 사야 된다면 ETF 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죠? ISA. ISA에서도 달러 보유가 안 돼요. 근데 내 자금은 ISA에 있고 지금 달러가 빠지거나 이래서 이거를 수익으로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것밖에 살 게 없다고요. 그죠? 즉 선물 ETF의 기준은 계좌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달러 ETF를 산다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사면 안 되겠네요. 네. 인버스를 사야죠. 많더라고요. 인버스 레버리지. 인버스 많아요. 환이 무한히 오를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환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잖아요. 금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요동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단타용이네. 그렇죠. 그래서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발달되어 있고 진짜 많더라고요. 고퍼스도 있어요. 요새 2배짜리 인버스 찾아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레버리지 붙은 거는 위로 2배잖아요. 근데 인버스는 1배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2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고퍼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품이 많은 이유는 교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ETF를 보고 있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그대로 내주는 게 얘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5, 6% 정도 최근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건 밑에 그림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거 수익률 더 높았던 거죠. 최근에 빠진 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달러 소퍼 금리 ETF입니다. 요거는 ETF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적, ISA, 자, IRP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 절세계좌 3총사에서 달러를 사려면 소퍼를 사는 게 직관적으로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 ETF니까요. 그럼 소퍼이면서 더 좋은 건 뭐냐? 달러이면서 소퍼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의 금리가 또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효과 플러스 이자를 좀 더 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야겠죠. 자, 그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소퍼는 지금 수요가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소퍼 금리 ETF 이거 바로 전에 달러 선물 있었잖아요. 네. 이거 IRP에서 안 사져요. 선물이라서. 네, 나머지는 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퍼가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IRP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IRP 어차피 DC랑 동일시 하는 거잖아요. DC도 안 사줘요. 자, 요거는 됩니다. 다만 놀라운 건 이거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100% 다 살 수 없어요. 70%까지만 사집니다. 우리 딱 떠올렸을 때는 이거 예금 같은 거잖아요. 예금. 야, 예금인데 안전자산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퍼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달러 소퍼 금리 ETF는 발행어음 같은 거를 ETF로 상장시켜준 느낌인가요? 맞아요. 발행원만큼 금리가 높지는 않겠죠. 자,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코덱스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에이스 미국 달러 소퍼 금리, 라이즈 미국 달러 소퍼 금리, 키움 미국 달러 소퍼 금리, 플러스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이름이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등게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타이거는 미래, 코덱스는 삼성, 에이스는 한투, 라이즈는 KB, 키움은 키움, 플러스는 한화입니다. 자, 상장일 볼게요. 2023년,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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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두 달의 차이를 만들지 않죠? 그때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 그 시기가 뭐냐면요. 봐봐, 2023년 5월이면 고금리. 그쵸. 일단 달러 자체가 이미 환율이 높고 미국의 금리도 최고를 찍을 때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갱신 중이긴 하지만 투인연금 시장이 저때 엄청난 피크를 찍으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우르르 폭발한 겁니다. 왜냐? 선물 ETF가 IRP에서 안 사져가지고 달러 하게 해주세요라는 많은 사람들의 성원에 의해서 이런 게 줄줄 이제 출시가 된 거죠. 와, 근데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보겠습니다. 실부담 비용률 0.08, 0.08, 0.08 타이거와 에이스와 라이즈였습니다. 그리고 1년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잖아요. 요렇게 비교가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결론 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해버리면 구독자분들은 너무 좋겠죠. 자, 소프금리 ETF 바로 앞에 봤던 달러 선물 ETF보다 좋죠. 훨씬 좋죠. 비용이 완전 10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게 또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죠. 연저 ISA, IRP에서 달러를 담으려면 소퍼를 많이 해라. 그리고 이왕 고를 거면 소퍼 검색해서 뭐 하면 된다고요? 타이걸, 에이스, 라이즈. 왜요? 필기체에 감탄했어요? 아니요. 발음에 감탄했어요. 자, 많은 정보들을 쭉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용법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킹을 하려고 한다면 달러 RP나 발행어음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결론은 뭐죠? RP를 할 필요는 없다. 네, 맞아요. 달러 RP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달러 발행어음을 하시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금리 정해드리는 게 한 달 이내면 한투, 수수형, 약정형 4.1로 제일 높고요. 6개월 이내는 한투, 4.4로 제일 높고요. 자, 1년을 묶었을 때는 한투 제일 높고요. 4.7로 하면 되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투. 진짜 이거는 한투가 근데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달러 발행어음으로 묶을 의향이 있으신 큰 돈을 가진 분이라면 한투로 넘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자, 달러가 좀 많다면, 큰 금액일 때는 금리 차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요? 한투로 가시면 됩니다. 되게 광고 같다. 진짜. 그 다음은 ETF의 활용법입니다. 결론 첫 번째 뭐죠? 달러 선물할 필요 없다. 그렇죠. 너무 명확하다. 뭐 해라고요? 소퍼. 이거 코퍼랑 비슷한 거예요. 코퍼 미국 버전이 소퍼입니다. 사실 소퍼의 코리아 버전이 코퍼인 거지. 코퍼 하시면 되고요. 수익률과 저보수 측면에서 타이거와 에이스와 라이즈 3대 천왕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되뇌김 해볼게요. 1번은요. 달러는 좋은 자산이다. 자, 이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사려고 하는 이유는요. 달러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달러는 기술통하고 그리고 달러 뭐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항상 위기의 기간에는 달러가 아주 좋았고 사실 달러가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지금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예전 같지도 않고 지금 채권금리 보여주는 것들 보면 달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는 사실이긴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달러를 완전히 그렇게 버릴 수는 없는 자산인 건 확실하니까요. 요거는 전제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달러는 좋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 배분 같은 거 할 때 같이 담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담을 때는 일반 계좌에서는요. 달러 발행어음을 사면 됩니다. 한두 거 사면 되죠. 세 번째, 절세 계좌는 영저축, IRP, DC, 그리고 ISA. 이 계좌에서는 달러, 소퍼 ETF를 활용하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얼만큼 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하시는 게 낫죠. 정해지고 나면 위에 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저희가 다 정해드렸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달러를 얼만큼 살지, 얼만큼 내가 비중으로 가지고 갈지에 대한 결정은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다 공부해야 되고 본인이 믿는 만큼 비중을 정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구독자의 한마디 질문으로 시작된
달러 발행어음이랑 ETF 뭐가 좋아요? 얘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적고 보니까 얼추 느낌이 오네요. 그니까요. 그냥 막 들었을 때는 그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용도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달러 많이 사시기 바라고요. 유튜버는 달러로 돈이 들어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유튜버가 은행에 외화 계좌로 구글이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땐 달러란 말이에요. 네. 자, 이거를 달러 그대로 받을지 자동으로 그 시점에 환전을 해서 받을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환율이 그동안 계속 높았잖아요. 그래서 자동 환전으로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는 1,400원 넘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내 자동 환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판 차익 겁나 많이 받으셨겠네요. 부러워요? 뭐 어쩌겠어요? 유튜브 해요. 도와줄게요. 깨님TV. 근데 만약에 환율이 더 내려가서 지금은 1,400원 넘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평균이 좀 올라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억하는 예전에 평균은 한 1,25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숫자가 올 기미처럼 보일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면 제가 해야 된 첫 번째 일은 뭐죠?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자동 환전 기능 취소해주세요라고 해야겠죠. 아직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은 것 같지만 달러가 최근에 급변하는 걸 보니까 참 달러에 대한 관심이 아마 많이 올라가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토리기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